박진석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사라진 날, 고성이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대신 그 사진이 사라진 이유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진석의 집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는데요. 조용하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뜻일 때가 많았거든요.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글자를 읽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종이를 넘기는 손끝으로도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오래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은 거짓말이 아니라 습관을 보니까요. 박성재는 거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회사에서는 부사장으로 불립니다. 박성재는 원래 일할 때는 표정이 잘 안 흔들리는 편인데요. 집에만 오면 표정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앞에서만큼은 부사장이 아니라 아들이 되니까요. 박성재는 오늘 하루 종일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고성이가 갑자기 돌아온다고 했고 그 말 자체가 집안 공기를 바꿔놓았거든요. 사람은 돌아온다고 말할 때 이미 뭔가를 가지고 돌아오는 법인데 고성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이자 박영라의 어머니입니다. 고성이는 언제나 옷과 화장과 말투를 아주 정교하게 맞추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정교함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다정한 얼굴, 조심스러운 걸음, 낮게 내려앉은 목소리까지 전부 준비된 느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박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고성이가 무릎을 꿇어버렸거든요. 박성재는 그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에서 고성이가 무릎을 꿇는 건 죄책감이 아니라 시작 신호였어요. 무릎을 꿇으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을 느낀 상대는 판단을 흐리기 쉬우니까요.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는 다 내려놓을게. 나 그냥 이 집에서 조용히 살게. 박진석은 바로 고개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신문을 접어 무릎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꾹 눌렀어요. 그 작은 행동이 고성이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큰 소리를 내지 않을 때 더 위험하거든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없지. 고성이, 너는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 바뀐 거야. 그 계산이 뭔지부터 말해. 고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나 진짜로 반성했어. 내가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망칠 뻔했잖아. 이제는 욕심 안 낼게. 건물도 필요 없어. 자리도 필요 없어. 그냥 당신 옆에서 애들 챙기면서 살게.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밑에는 피로가 깔려 있었어요. 박진석은 사랑이 식어서 차가운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오래 남아서 더 차가워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이 남아있을수록 배신이 더 아프고 아프면 사람은 더 냉정한 척하니까요. 박성재는 거실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손을 꽉 쥐었어요. 고성이가 말하는 애들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들렸거든요. 고성이는 늘 애들을 말로는 챙겼지만 애들을 진짜로 챙길 때는 자기 계획에 도움이 될 때뿐이었어요. 박성재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박진석이 한숨처럼 말했어요. 오늘은 들어가서 자. 너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 눈으로 보려고. 고성이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반짝이는 게 기쁨인지 계산인지 헷갈릴 만큼 짧았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번에는 진짜로 달라질게요. 고성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박진석과 박성재만 남았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진짜로 들이신 거예요.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인 게 아니라 묶어둔 거야. 너는 사람을 쫓아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저 사람은 쫓아내면 밖에서 더 큰 불을 지른다. 안에서 불을 끄는 게 낫다. 박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이제는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위기 관리처럼 대하고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게 고성이라서 더 분노가 났고 그 분노가 결국 아버지까지 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지은호는 전혀 다른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편이라 사람들은 지은호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지은호는 흔들릴 때마다 더 밝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요. 지은호는 오늘도 카페 마감 후에 혼자 남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연락할 때마다 늘 무거운 말을 들고 왔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어요. 은호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잠깐만 만나야겠어요. 지은호는 망설였습니다. 박성재가 부사장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박성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종종 너무 진지해서요. 지은호는 그 눈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짝사랑했고 이지혁에게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한 뒤에도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그 마음이 남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진지함이 들어오면 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결국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급하다고 하면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고 먼저 움직였거든요. 박성재는 차 안에서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뭔가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건 물건 하나가 없어졌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 물건이 없어지면 사람이 흔들리는 물건입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박성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봐줘요. 나는 집 안에 있으면 판단이 흐려져요. 은호 씨는 바깥 사람이라 더 잘 보일 거예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불편해졌습니다. 바깥 사람이라는 말이 마치 당신은 아직 이 일에 말려들지 않았으니 지금 도망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은호는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박성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 그날 밤 지은호가 박진석의 집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눌린 공기였습니다. 넓은 거실인데 숨이 가볍게 떠다니지 못하고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공간을 볼 줄 압니다. 공간의 온도는 그 집 사람들이 나눈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니까요. 박진석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게 외부 사람을 경계해서가 아니라 외부 사람에게서 뭔가를 떠올렸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그걸 바로 느끼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게 지은호의 방어였거든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은호 씨, 눈이 참 똑바르네. 그런 눈은 거짓말을 못 봐주지. 지은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좀 눈이 커서요. 박진석이 웃는 듯하다가 곧바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된 상처에 닿아버린 사람처럼 짧았어요. 박진석이 말했어요. 우리 집에 거짓말이 많아. 그래서 더 똑바른 눈이 필요해. 그때 박영라도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박영라는 박성재의 배다른 여동생이고 대학원생 화가입니다. 박영라는 조용하고 조신한 성격인데요. 조용한 사람의 눈은 오히려 더 많은 걸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박영라는 지은호를 보고 인사를 했지만 인사보다 먼저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영라가 낮게 말했어요. 언니, 혹시 그림 보실래요? 그냥 잠깐만요. 박성재가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영라가 이렇게 먼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영라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숨김이 고성이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은호는 박영라의 작업실로 따라갔습니다. 작업실 문을 여는 순간 지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림들이 정돈돼 있는데도 공기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요.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냄새는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영라가 서랍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박영라가 말했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작은 스케치 조각인데 엄마가 가져간 것 같아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그걸 가져가면 안 돼요? 박영라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말했어요. 그 얼굴이 나한테서 나온 얼굴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렸는데 내 기억이 아닌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가져갔다는 건 엄마가 그 얼굴을 무기로 쓰려는 거잖아요. 지은호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 기억이 아닌 얼굴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지은호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지은호도 가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삶인데도 내 삶 같지 않은 순간이요. 엄마 정순이를 볼 때마다 가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불안이 오늘은 갑자기 얼굴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도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는 순간. 지은호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늘 긍정적인 말로 덮어왔지. 내 안의 불안을 꺼내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 나왔습니다. 있어. 나도 있어. 그래서 더 무섭네. 그날 밤 고성이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그 스케치 조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박영라의 서랍에서 그걸 꺼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놀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뚝 끊기는데 몸이 먼저 알아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박진석, 당신이 숨긴 게 이거구나. 고성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돈과 권력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고성이는 평생 남의 집에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 집이 자신의 집이 되는 순간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불안은 보통 사랑으로 달래야 하는데 고성이는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사랑 대신 소유를 택했어요. 소유하면 안전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성이는 소유를 위해서라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과거도, 사람의 아이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박진석은 요즘 밤마다 잠에서 깨곤 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오래전에 묻어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묻어둔 건 죽은 게 아니라 언젠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요. 고성이는 부엌에서 다정한 척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시고 가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회사에서 먹지. 고성이는 잠깐 실망한 얼굴을 보였다가 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 표정 바꾸는 속도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고성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커피라도.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커피 말고 집이나 정리해. 그리고 내 서재엔 들어오지 마.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가워졌습니다. 서재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서재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람은 금지당하면 더 가고 싶어지잖아요. 고성이는 특히 그렇습니다. 금지는 고성이에게 도전이고 도전은 곧 욕망이었어요. 박진석이 욕실로 들어가자 고성이는 거실을 훑었습니다. 박진석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죄책감보다 욕망이 빠른 법이니까요. 고성이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찾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 통화 기록이 비어있는 자리, 메모가 끊긴 자리. 고성이는 그 공백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박진석이 일부러 비워뒀다. 일부러 자신이 보게 만든 흔적이다. 고성이는 그걸 알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함정이라는 걸 알아도 밟는 사람이었어요. 함정을 밟으면 그 안에 더 큰 비밀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청소하는 척 손을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이 나왔어요. 박진석은 고성이 손의 동작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결국 손댈 거라는 거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나 간다. 고성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현관문이 닫히자 고성이는 바로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성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만 믿고 사람을 쓰는 쪽이었어요. 고성이는 오래전부터 개인 조사 일을 하는 사람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낮게 말했어요. 내가 보내는 번호, 그 번호가 닿는 사람 동선 좀 잡아줘. 빠르게. 상대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고성이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숨겨온 사람을 내가 찾으면 이 집의 권력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고성이는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서랍에서 사진이 사라진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사진이 어디로 가는지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옆에는 박성재가 있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면서도 아버지가 무너지는 이유를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회사로 가는 길에 박성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재야, 오늘은 집 사람들 동선 잘 봐. 특히 고성이. 박성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집에 둔 것부터 위험합니다. 박진석이 짧게 말했어요. 위험한 걸 알아야 끝내지. 보지 못하면 끝이 없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이 없다는 말을 아버지가 했다. 아버지가 끝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이 일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수많은 협상과 싸움을 봤지만 집 안싸움은 달랐습니다. 집 안싸움은 승리해도 패배가 남아있거든요. 그날 오후 지강호는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동생이고 게으르고 자격지심이 많은 성격입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늘 마음이 비틀렸어요. 누나는 늘 사람들에게 좋게 굴고 누나는 늘 책임을 지고 누나는 늘 웃습니다. 지강호는 그게 싫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강호는 자기가 못하는 걸 보는 게 싫었거든요. 지강호에게 어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강호 씨 맞죠? 누나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돈이 있어요. 지강호는 처음엔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지강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늘 나한테 뭐라고만 해. 누나는 나를 이해하지도 않아. 내가 한번 누나한테 빚을 갚게 만들어도 되지 않나. 지강호는 그렇게 자기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자격지심이 큰 사람은 죄책감을 합리화로 덮거든요. 지강호는 결국 누나가 요즘 큰 집에 드나든다는 말, 박성재와 엮였다는 말, 그 집이 박진석 집이라는 말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지강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쾌감이 잠깐 스쳤어요. 내가 누나를 흔들 수 있다. 그 쾌감은 아주 짧았고 곧바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차분하다는 건 이미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 지강호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에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아들을 보고 바로 촉이 왔어요. 정순이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정순이는 아들의 침묵이 단순한 삐침이 아니라 위험의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호야, 강우 연락돼. 지은호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지금 정순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강우가 사라졌어. 지은호는 그 말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지은호는 요즘 박진석 집안일에 마음을 쏟느라 동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그 죄책감이 단숨에 목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사장님, 강호가 연락이 안 돼요. 박성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낮게 말했어요. 은호 씨, 지금 바로 나와요. 같이 찾읍시다. 혼자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지은호는 순간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학 선배이자 짝사랑 상대였고 거절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자꾸 연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은호가 어떤 위험 속에 들어갔다는 걸 눈치챈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 나 지금 강우가 사라졌어. 이지혁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지혁은 감정이 동요할 때 더 조용해지는 사람이거든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어디야? 내가 간다. 혼자 있지 마. 지은호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이지혁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그 부끄러움을 느낄 여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나 카페 근처야. 빨리 와줘. 그날 밤 박성재, 지은호, 이지혁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차를 몰고 지은호는 계속 전화를 걸고 이지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지혁은 친구 박성재와 함께 자라듯 지냈고 박성재 집안의 공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공기 속에서 늘 고성이라는 이름이 칼처럼 돌아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누군가 누나를 흔들려고 동생을 건드렸어.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느껴. 그래서 더 미치겠어.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어머니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성이, 박진석의 아내,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거운 비밀이 자기 목덜미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왜 자기까지 건드리는지. 지은호는 아직 몰랐지만 그 몰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집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가 가져간 스케치 조각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그날 밤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또 뭔가를 할 거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지만 사실은 박영라를 단순히 지키는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상처받은 연애 경험이 있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 했는데요. 박영라를 지키는 동안 박영라의 조용한 외로움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조용한 외로움은 소리 내어 울지 않아서 더 위험하거든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어요. 영라 씨, 혼자 두지 않을게요. 오늘은 제가 옆에 있어요. 박영라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엄마랑 끝내고 싶어. 근데 끝내는 순간 내가 무너질까봐 겁나. 이지환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끝내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질까봐 겁나는 건 지금까지 참고 버텼다는 뜻이고요. 그건 영라 씨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오래 버텼다는 거예요. 박영라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박영라는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알아주는 순간을 거의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영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하든 이제는 내 손으로 막아야 한다. 그날 밤 지강호는 외곽의 작은 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눈을 가린 것도 아니고 손을 묶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문이 잠겨 있었고 더 무서운 건 그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강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원해서 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이 결국 내 숨을 막았구나. 지강호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나 여기 왜 가둬? 나 그냥 말만 했잖아. 근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지강호의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고성이는 지강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웃음은 늘 칼날처럼 얇았어요.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누나를 팔았는데 누나가 너를 살릴 거라고 믿었니? 지강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당신 누구야?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나를 모르면 더 좋지. 너는 그냥 내 역할만 하면 돼. 지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역할?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누나를 이곳으로 끌고 오는 미끼야. 지강호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끼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해서요. 지강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나가 오면 누나도 끝장이다. 그런데 동시에 지강호는 또 비열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누나가 오면 누나는 나를 버리지 못하겠지. 그 비열함이 지강호를 더 혐오하게 만들었어요. 그 시간 박성재와 지은호와 이지혁은 결국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강호의 휴대폰에서 보내온 것처럼 보이는 위치 정보였어요. 박성재가 그 메시지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이지혁도 바로 알았습니다. 함정이야. 지은호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가빠졌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보이면 사람은 함정인지 아닌지 따질 틈이 없어지잖아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가야 해. 강호가 저기 있을 수도 있잖아.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근데 준비하고 가요. 지은호 씨 혼자 앞에 뛰어들면 내가 평생 후회해요. 지은호는 박성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성재의 진심이 느껴질수록 지은호는 더 복잡해졌거든요. 나는 지금 내 동생을 구해야 하는데 왜 사람의 마음까지 흔들리냐.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에 설게. 너는 절대 혼자 뛰지 마.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앞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한적한 길을 지나 창고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박성재가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지역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오히려 귀가 멍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강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지강호가 울먹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지은호가 분노와 눈물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몰랐다고 하면 끝나. 너는 항상 몰랐다고 하면 끝나. 근데 나는 몰랐다고 하면 안 끝나. 나는 너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가야 해. 그 말이 지강호를 찔렀습니다. 지강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늘 끝까지 가는 사람이고 나는 늘 중간에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거려. 지강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누나, 나 진짜로 한 번만 살려줘. 그때 고성이가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박성재를 보며 웃었습니다. 부사장님, 집에서는 아들이더니 여기서는 영웅이네. 근데 영웅이 되려면 지켜야 할 게 뭔지부터 알아야지. 고성이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나를 저렇게 보지?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은 나를 안다는 얼굴이다. 고성이가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너는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아직도 모르지.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를 놔두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고성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원하는 건 간단해. 박진석이 숨긴 걸 꺼내는 거야. 그리고 그 숨김의 끝에는 내가 있어. 박성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은호 씨를 왜 끌어들여요? 고성이가 박성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네. 너희 아버지가 지키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순간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회사 사람도 아닌 믿을 수 있는 오래된 사람들을 뒤에 두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고성이, 너는 끝까지 사람을 담보로 걸어.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냐?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더 잔인했어. 박진석. 당신은 사람을 담보로 건 게 아니라 사람을 지워버렸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워버렸다는 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엄마 정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이가 가끔 밤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지은호가 물으면 괜찮다고만 말하던 그 목소리, 식당 냄새 속에 묻어있던 어떤 슬픔. 지은호는 그 슬픔이 오늘 갑자기 선명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뜯어낸 듯한 조각이었어요. 고성이가 말했어요. 이거 찾고 있었지. 당신 서랍에서 사라진 사진. 내가 가져갔어. 왜냐하면 이 사진 속 사람은 내가 죽여도 죽지 않는 사람이거든.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사진 조각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흔들림을 보는 순간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질 정도라면 그 숨김은 죄라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을 어디서 났어? 고성이가 대답했어요. 내가 훔쳤지. 나는 훔치는 게 익숙하잖아. 당신이 나한테 늘 그렇게 말했잖아.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돈이냐? 고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기본이지. 근데 오늘은 돈보다 더 커. 오늘은 이름이야. 당신이 지은 이름. 그 이름이 세상에 나오면 이 집의 계보도 바뀌고 이 회사의 주인도 흔들리고 너희 아들은 부사장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박성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고성이가 노리는 게 결국 승계라는 걸 박성재는 알았어요. 그런데 승계 이야기 뒤에 지은호 이름이 붙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은호가 왜 거기에 있지? 그 질문이 박성재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말 돌리지 말고 말해요.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증거야. 박진석이 숨겨온 죄의 증거. 박진석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온 죄책감의 증거.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지은호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들리니까요. 지은호는 눈물이 맺혔는데도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봐요. 나를 증거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 순간 이지혁이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이지혁은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도 사람은 건드리지 마. 고성이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혁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절친, 그리고 지은호의 대학 선배. 고성이는 사람의 관계를 돈처럼 계산하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이가 말했어요. 내가 누구 편인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멋있을까?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를 뒤로 살짝 밀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작은 동작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라고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면 사람은 그 순간 더 약해지거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나를 무너뜨리는 거지. 근데 내가 나를 무너뜨리면 너도 무너진다.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무너져 본 적이 없거든. 나는 항상 다시 올라갔어. 내 손으로.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너는 올라간 게 아니라 남을 밟고 올라간 거야. 그 말에 고성이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밟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성이는 밟았다는 말 대신 살아남았다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가 불러둔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멈춰요. 고성이가 박성재를 보며 말했어요. 너는 멈추라는 말로 나를 멈출 수 없어. 너는 내가 지킬 사람이 누군지부터 선택해야 돼. 박성재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박성재가 지키고 싶은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아버지 박진석도 지키고 싶고, 여동생 박영라도 지키고 싶고, 지은호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그걸 하나로 줄이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만 골라. 그리고 그 하나를 위해 나머지를 버려. 그런 강요는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죠. 박진석이 갑자기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내가 말한다. 너는 사람을 이용하지 마. 너는 나만 상대해. 지은호가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보호하려는 건 알겠는데요. 보호라는 말이 지금은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호받는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뜻 같아서요. 그리고 보호받는다는 건 내 인생의 진실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뜻 같아서요.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이 말하지 마요. 저도 듣고 싶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박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지은호는 늘 웃고 넘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은호는 지금 웃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은 무너지는 눈빛이 아니라 결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눈을 들었었거든요. 그 누군가는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이가 식당 뒷골목에서 박진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를 숨기지 마. 내 아이를 숨기지 마.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결국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숨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 이 밤을 만든 겁니다. 박진석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하면 끝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더 아픕니다. 박진석은 그 둘 사이에서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나는 너희를 다 잃고 싶지 않다.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끝내자고. 박진석, 너는 끝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믿니? 나는 끝을 내가 정해. 그리고 지금이 끝이 아니야. 지금은 시작이야. 그 말과 동시에 고성이는 사람들이 밖으로 들어오게 했고, 박진석은 준비해 둔 사람들로 막았습니다. 충돌이 생겼습니다. 소리, 숨소리, 발소리, 문이 흔들리는 소리. 그 혼란 속에서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강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누나, 나 진짜 잘못했어. 지은호는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미안해해.
지금은 살아야 해. 그 순간 박진석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박성재는 뛰어가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박성재의 손은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몸이 무너지는 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도 본능적으로 박진석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자기도 모르게 박진석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지은호는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팔을 잡았는데 손끝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낯설지 않음이 지은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박진석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낮게 말했어요. 성재야, 영라 지켜. 그리고 은호씨, 너는 죄가 없어. 그 말이 박성재 가슴을 찢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누가 죄인인가? 박성재는 답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은 결국 아버지에게 닿을 테니까요. 병원으로 옮겨진 박진석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넘긴다는 게 끝을 넘긴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약해 보일 때보다 약한 몸으로도 결심한 눈을 뜰 때 더 위험하거든요. 박성재는 병실 앞 복도에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은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이 많아지면 지은호가 버티기 더 힘들 수 있으니까요. 정순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순이는 숨이 찬 채로 지은호를 바라보자마자 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터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눈이 흔들리는 걸 보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순이가 지은호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이상했어. 회장님 손을 잡았는데 그게 너무 낯설지 않았어. 나 왜 그래?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수십 년 동안 그 질문을 피하려고 살아왔습니다. 정순이는 딸이 평범하게 살길 바랐고 평범하게 살려면 비밀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없으면 딸이 더 위험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정순이의 사랑은 딸을 지키려고 숨기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딸을 더 흔들어버리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순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은호야, 너는 너야. 너를 누가 뭐라고 불러도 너는 너야. 근데 내가 너로 살려면 엄마가 숨긴 것들을 너도 알아야 해.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호는 사실 답을 듣고 싶었지만 답을 듣는 순간 자기 인생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람은 진실이 두려워서 거짓에 기대 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지은호는 오늘 동생을 잃을 뻔했고 회장 박진석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더 이상 거짓에 기대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까지 너무 착한 척했어. 괜찮은 척했어. 근데 이제는 나도 내 편 하고 싶어. 그래서 말해줘. 나한테 말해줘. 정순이는 그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너를 낳은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키운 건 사실이고 너는 엄마 딸이 맞아. 근데 너에게는 내가 몰랐던 피해 이야기가 있어. 지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 이야기라는 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정순이는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끝까지 엄마였습니다. 정순이는 딸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한 번에 다 무너뜨리진 않으려 했어요. 정순이가 이어 말했어요. 박진석은 오래전에 엄마랑 인연이 있었어. 그 인연이 끝나지 않고 너에게까지 왔어. 박진석이 너를 보면서 흔들리는 건 우연이 아니야. 죄책감 때문이야. 그 죄책감은 너를 지키겠다고 숨겼던 죄책감이었고 너를 숨겨서 너를 더 아프게 만든 죄책감이기도 해.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늘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을 안고 살았는지, 내가 왜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낯선 슬픔을 느꼈는지, 그 이유가 지금 손끝에 닿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누구야? 정순이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으로 살아야 해. 내가 누구인지가 너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너를 결정해. 근데 그 선택을 하려면 진실을 봐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잠깐 의식을 되찾고 박성재를 불렀어요. 박성재가 병실로 들어갔고 박진석은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는 내가 나를 믿어주길 바라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를 바로 봐주길 바란다. 박성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버지는 살아야죠. 박진석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살 거다. 근데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숨긴 걸 끝내야 한다.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은호 씨는 아버지랑 무슨 관계예요?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박진석이 대답을 피하는 순간은 늘 진실이 가까운 순간이었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는 죄가 없어. 죄는 내게 있다. 그런데 그 죄는 고성이에게 들키면 모두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숨겼다. 그 숨김이 지금은 칼이 되어 돌아왔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키려는 것이 아버지의 자리인지, 아버지의 죄책감인지, 지은호인지, 박성재는 그걸 아직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고성이는 병원 밖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창고에서 일이 어그러진 순간부터 더 잔인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기지 못하면 세상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이기려는 사람이었어요.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비해. 내가 사진을 던질 거야. 그 사진 속 얼굴을 세상이 보면 박진석은 끝이야. 그리고 박성재도 흔들릴 거고 그 틈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올 수 있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위험한 걸 피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얻어. 나는 얻어야 살아. 그래서 할 거야. 고성이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서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대신 권력을 얻으려 했고, 권력을 얻어도 마음이 허전하니 그 허전을 채우려고 더 큰 권력을 원했어요. 결국 고성이가 원하는 건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생사를 쥐고 있다. 그 인정이 고성이를 살아있게 만들었거든요. 며칠 뒤 박영란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작업실의 그림들을 모두 꺼내고 스케치북을 하나씩 넘기며 기록을 모았습니다. 박영란은 조용한 성격이지만 조용한 사람은 결심하면 아주 깊게 결심합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엄마가 스케치로 사람을 무기로 쓰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공개할 거야. 내 손으로. 이지환이 낮게 물었습니다. 뭘 공개하려고요? 박영라가 말했어요. 내가 그 얼굴을 언제부터 그렸는지, 그 얼굴이 내 손에서 왜 나왔는지, 그리고 엄마가 그걸 왜 가져갔는지, 그걸 내가 밝혀야 해. 아니면 엄마가 나를 평생 죄책감으로 묶을 거야.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라 씨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이수빈도 형 이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수빈은 이지혁의 여동생이고 패션 크리에이터입니다. 이수빈은 현실적이고 밝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나 이상한 제안 받았어. 누군가가 오빠 주변 이야기 좀 캐오면 내일 막아주겠대. 고성이 쪽 사람 같아.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박진석 집안만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수록 사람들이 겁을 먹고 겁을 먹으면 고성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요. 이지혁은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어떤 말도 하지 마. 너는 내 일만 해. 그리고 누가 접근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비혼주의자니 책임 없다는 말로 도망치면 안 된다. 이번엔 진짜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 지은호가 무너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고성이가 던지려는 폭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에 퍼즐 준비가 된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이 박진석의 과거와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시작되면 진실은 그 뒤를 따라가며 더 크게 번집니다. 박성재는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 씨,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고성이가 움직였어요.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나 이제 피하고 싶지 않아요.
내 얘기 들을 거예요. 내가 사람인지 증거인지, 내가 맞는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그 말은 지은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은호는 늘 남의 일을 해결해주고, 남의 마음을 달래주고, 자기 마음은 뒤로 미뤄왔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편을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지은호를 살릴 수도 있고,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없으면 지은호는 평생 남의 인생만 살았겠죠. 박성재는 지은호의 눈빛을 보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이지혁도 말했습니다. 나도. 이번엔 진짜로. 세 사람은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성이가 사진을 넘기기 전에 사진 속 사람을 먼저 만나야 했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고성이의 폭로는 힘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진실은 누군가의 손에서 나오면 무기가 되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나오면 고백이 됩니다. 고백은 무기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조용한 외곽의 작은 작업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말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너를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알아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내가 모르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죄책감 속에서 컸어. 그리고 그 죄책감은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소중해서 만들어진 죄책감이었지.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왜 숨겼냐고 묻고 싶었는데요. 묻는 순간 더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박진석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진석은 그 낯선 사람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흔들림을 다시 봤고, 박성재는 그 흔들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을 갉아먹은 상처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어요. 그만해.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숨겨. 숨기면 더 커져. 숨기면 더 잔인해져. 박진석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의 눈은 울고 있었지만 눈빛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오래전 정순이의 눈빛이 떠올랐고 그 눈빛이 박진석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미안하다.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미안하다는 말 말고요. 저는 듣고 싶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기 전에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고성이가 이곳을 알아챈 겁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사람의 숨통을 쥐는 방식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 앞에 서며 말했어요. 은호야, 뒤로.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내가 뒤로 안 갈래요. 나 지금까지 너무 많이 뒤로 갔어요. 그 말이 지은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무서워도 서 있겠다고 선택했어요. 선택은 사람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지은호는 지금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듯 흔들리는 순간 박영라가 숨이 차게 들어왔습니다. 박영라는 손에 스케치 기록을 들고 있었어요. 박영라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폭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내 이름으로 꺼낼게. 박진석이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의 눈에는 놀람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박영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엄마한테 내 인생 안 줄래. 엄마가 내 그림으로 사람을 죽이게 안 둘래. 그 순간 문 밖에서 고성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결국 내 손 안에서 놀아. 그 말이 실제인지 공포가 만든 환청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또렷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내 손으로 나를 잡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이 드디어 입을 열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오래 숨겨온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듯했어요. 그 단어가 나오면 고성이가 원하던 폭로도, 박성재가 두려워하던 승계도,
정순이가 버텨온 침묵도, 이지혁이 참아온 책임도, 박영라가 움켜쥔 결심도 전부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나오기 직전 밖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의 긴급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사진을 이미 던졌다는 신호처럼요. 박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화면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한 단어가 늦어지면 세상은 먼저 결론을 만들어버린다.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의 눈은 울고 있었고,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려고 숨겼는데 그 숨김이 너를 더 아프게 했구나. 이제는 숨길수록 더 잔인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을 멈추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박진석이 숨겨온 말을 박진석이 직접 꺼내는 것. 그 말이 사랑인지 죄인지, 그 말이 고백인지 변명인지, 그 말이 지은호의 인생을 살리는지 무너뜨리는지, 그건 이제 박진석의 입술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박진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